인사팀의 간단한 안내를 받고 그녀가 배정받은 곳은 전략기획 2팀이었다. 그곳은 유산그룹의 핵심 프로젝트, 특히 수익성이 높은 대규모 도시개발 및 상업용 건물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부서였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유나를 맞이한 것은 팽팽한 긴장감과 키보드 소리, 그리고 종이 넘기는 소리뿐이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지 않았다. 그녀의 사수인 박 대리는 날카로운 눈매의 여성이었다. 그녀는 유나에게 자리를 안내하며 산더미 같은 서류철을 건넸다. 김유나 씨, 인턴이라고 해서 대충 시간만 때울 생각이라면 당장 그만두는 게 좋아요. 여긴 전쟁터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유나는 그저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할 뿐이었다. 유나의 첫 임무는 새로 시작될 프리미엄 시니어 병원. 프로젝트의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복사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설계 도면과 복잡한 수치들이 담긴 보고서들 사이에 파묻혔다. 몇 시간을 그렇게 보내던 중 그녀는 도면의 한 구석에 형식적으로 그려진 작은 녹지 공간을 발견했다. 그것은 이름만 녹지일 뿐, 실제로는 몇 그루의 나무와 벤치가 전부인 죽은 공간이었다. 유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것이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점심시간도 잊은 채 자신이 가져온 천국 가든 프로젝트의 자료들을 몰래 펼쳐보았다. 병원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재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약용 식물 배치도, 공기 정화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직 정원 시스템.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병원의 로비와 옥상이 푸른 숲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짧은 점심시간, 직원 휴게실에서 다른 인턴들이 나누는 대화가 유나의 귀에 들려왔다. 그들의 주된 화제는 바로 이 회사의 CEO 강지욱이었다. 정말 무서워. 어제 기획 1팀장님 프레젠테이션 하다가 울면서 나왔대. 한 인턴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분 별명이 괜히 정장 입은 악마겠어. 숫자랑 효율, 그거 2개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본대. 다른 인턴이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맞아. 지난번엔 사회공헌팀에서 준비한 친환경 캠페인 보고서도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다는 소문 들었어. 감성팔이랑 돈 안 되는 짓은 자기 눈앞에 가져오지도 말라고 했다던데. 유나는 손에 든 샌드위치를 내려놓았다. 그녀가 하려는 일이야말로 그들이 말하는 감성팔이이자 돈 안 되는 짓의 전형처럼 들렸다. 강지욱. 유나는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유산그룹을 불과 몇 년 만에 업계 최고로 올려놓은 입지전적인 인물. 하지만 동시에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효율성의 화신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오직 결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며 과정의 사소한 감정이나 비효율적인 이상주의는 가차없이 잘라내는 인물이었다. 그는 약하거나 비현실적인 모든 것을 경멸한다고 했다. 유나가 상상했던 치유의 건축이라는 이상은 그가 가장 경멸하는 종류의 거실터였다. 하지만 유나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녀에게 식물은 감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학이었고 데이터였으며 인간에게 가장 효율적인 치유 시스템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데이터가 충분히 논리적이고 강력하다면 그 악마 조카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순진하게 믿었다. 오후 내내 유나는 병원 프로젝트의 자료를 정리하는 척하며 자신의 제안서를 다듬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디어를 숫자로 바꿀 수 있을까? 식물이 환자의 회복 기간을 며칠이나 단축시킬 수 있는지, 그것이 병원의 운영 수익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녀는 할머니에게 배운 약초의 효능과 현대의학 논문들을 연결시키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시골 출신이라는 것, 정장을 입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말투에 아직 사투리가 남아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푸른 식물들과 그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수치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순수함은
무모함과 맞닿아 있었고 그녀의 열정은 아직 이 도시의 냉소주의에 물들지 않은 상태였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사무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박 대리가 다급하게 외쳤다. 전원 주목, 방금 연락 왔어요. 내일 오전 9시 병원 프로젝트 긴급 진행 상황 보고 회의입니다.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강지욱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참석하십니다. 사무실은 패닉에 빠졌다. 말도 안 돼. 고작 인턴 한 명 있는 이 팀 회의에 대표님이 왜?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박 대리는 이마를 짚었다. 모르겠어요. 아마도 병원 프로젝트의 수익성 검토를 직접 하시려는 거겠지. 다들 야근할 준비해요. 보고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쓸데없는 내용, 감성적인 문구, 전부 빼. 오직 숫자, 효율, 예상 수익률만 남겨. 직원들이 허둥지둥 움직이기 시작했다. 유나는 그 혼란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천국 가든 프로젝트 제안서를 꽉 쥐고 있었다. 손바닥에 땀이 찼다. 정장 입은 악마 강지욱. 그를 직접 만날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이것은 위기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유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이미 해가 지고 있었지만 서울의 빌딩들은 인공의 빛으로 대낮처럼 밝았다. 저 빛 속에는 진짜 생명력이 없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내일 그녀는 저 차가운 빛의 왕에게 진짜 생명력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녀의 순진한 용기가 그녀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전날 밤부터 이어진 야근의 피로와 임박한 폭풍에 대한 공포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전략기획 2팀의 팀원들은 밤새 수정한 보고서를 초조하게 넘기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충혈되었고 값비싼 정장에서는 옅은 커피와 긴장 섞인 땀 냄새가 났다. 박 대리는 입술을 잘근거리며 모니터의 숫자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김유나는 그들 사이에서 섬처럼 겉돌았다. 그녀 역시 밤을 새웠지만 그녀가 수정한 것은 팀의 공식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천국 가든 제안서를 병원 프로젝트의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 대안으로 보이게끔 필사적으로 다듬었다. 치유 효율 15% 증가, 환자 입원 기간 평균 1.2일 단축. 숫자를 넣었지만 여전히 그 근간은 식물에 대한 그녀의 신념이었다. 정각 9시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강지욱 대표이사가 들어섰다. 칠흑 같은 맞춤 정장은 그의 넓은 어깨와 차가운 카리스마를 빈틈없이 감싸고 있었다. 그는 비서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였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실내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했다. 그의 시선은 좌중을 훑지도 않고 곧장 정면의 스크린으로 향했다. 시간 없습니다. 15분 안에 끝내죠. 박 대리, 시작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잘 조율된 기계가 내는 소리 같았다. 팀원들은 일제히 숨을 참았고 박 대리는 거의 넘어질 뻔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날카로움은 온데간데 없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박 대리의 발표가 시작되었다. 병원 프로젝트의 개요, 예상 부지 비용, 그리고 건축 공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강지욱은 미동도 없이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가 처음 입을 연 것은 수익성 예측 슬라이드에서였다. 예상 수익률 7.8%. 이 숫자의 근거는 뭡니까? 그것은 인근 상권 분석과 경쟁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박 대리가 더듬거렸다. 강지욱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데이터가 아니라 희망사항이겠지. 3년 전 데이터를 그대로 썼군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분은 반영도 안 됐고 이딴 걸 보고서라고 올린 겁니까?
시간 낭비하게 하지 말고 본론으로 넘어가요. 비용 절감 방안. 사무실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몇몇 직원은 감히 그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강지욱은 자비가 없었다. 그는 보고서의 모든 약한 고리를 정확하게 짚어냈고 그것을 숫자로 박살냈다. 유나는 자신이 준비한 제안서의 숫자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숫자는 이것보다 훨씬 더 희망사항에 가까웠다. 발표는 간신히 마지막 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기타 시설 및 조경 계획. 스크린에는 병원 건물 외곽에 형식적으로 그려진 휴게 녹지 이미지가 떴다. 그것은 유나가 어제 본 바로 그 죽은 공간이었다. 박 대리는 이 부분을 빨리 넘기려 했다. 조경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잠깐. 강지욱이 손을 들어 저지했다. 그의 눈이 처음으로 경멸감으로 빛났다. 이 쓰레기 같은 공간은 뭡니까? 죽은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휴게 녹지라고 부를 건가요? 이런 무의미한 공간에 단 1원이라도 쓰는 건 낭비입니다. 차라리 주차장을 한 칸이라도 더 만들어요. 그게 돈이 되지. 그때였다. 유나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저기, 대표이사님.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박 대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인턴이 감히 인턴이 대표이사의 말을 끊고 일어선 것이다. 강지욱의 고개가 천천히 유나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찡그려졌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그제야 인식한 듯 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촌스러운 블라우스와 겁에 질렸지만 무언가 절박해 보이는 얼굴을 천천히 훑었다. 그는 턱짓으로 계속해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묵시적인 허락이라기보다는 어디 한번 떠들어 봐라는 오만한 호기심에 가까웠다. 저는 그 공간에 대한 보충 제안이 있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스케치북과 몇 장의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이것은 단순한 녹지가 아닙니다. 천국가든, 즉 치유의 정원입니다.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재활을 돕는 기능성 공간입니다. 그녀는 열정에 휩싸여 자신이 누구 앞에서 말하고 있는지도 잊은 듯 했다. 강원도의 약초들과 현대 식물공학을 결합하면 병원 내부의 공기를 정화하고 환자들의 면역 반응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산의 숨결을 도시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콘크리트가 아니라 흙의 기운을 느끼게 하는 부해읍, 아주 작게, 그러나 회의실 전체에 울릴 만큼 선명하게 비웃음 소리가 터져나왔다. 강지욱이었다. 그는 한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었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이제 경멸을 넘어선 노골적인 조롱이 담겨 있었다. 흙의 기운, 산의 숨결. 그가 유나의 말을 흉내 내듯 되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인턴, 이름이 뭡니까? 김유나입니다. 김유나 씨, 여긴 강원도 첩첩산중이 아닙니다. 서울의 중심이고 여긴 유산그룹입니다. 우린 건물을 짓지 밭을 갈지 않아요.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유나에게로 한 걸음 다가섰다. 압도적인 위압감의 유나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당신이 말하는 그 기운이라는 거 숫자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주주들에게 흙의 기운으로 주가를 올리겠다고 보고할까요? 이건 유치원생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그의 시선이 유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었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었다. 당신의 그 순진함은 이해하죠. 하지만 여긴 그런 순진함이 통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가장 잔인한 말을 골라 던졌다. 어디서 흙냄새가 난다 했더니 김유나 씨, 당신의 그 시골 냄새는
유산그룹의 회의실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적, 완벽한 침묵이 회의실을 지배했다. 시골 냄새. 그 말은 유나의 뺨을 세차게 후려친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그것은 그녀의 열정, 그녀의 꿈, 그리고 그녀의 출신까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짓밟는 말이었다. 유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참아냈다. 강지욱은 더 이상 그녀에게 관심이 없다는 듯 셔츠 소매를 정돈했다. 박대리, 인턴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이런 쓸데없는 일로 내 시간 낭비하지 않게. 병원 프로젝트는 전면 재검토합니다. 일주일 주지. 제대로 된 수익성 개선안 가져와요. 회의 끝. 그는 미련 없이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가 사라지자 참았던 숨을 토해내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다. 하지만 아무도 유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박대리는 그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니 넌 나중에 따로 보자 라는 말만 남기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다른 팀원들은 마치 그녀가 전염병이라도 되는 듯 시선을 피하며 뿔뿔이 흩어졌다. 유나는 회의실 중앙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천국 가든 제안서가 쥐어져 있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스케치북 위로 떨어지며 푸른색 잉크를 번지게 했다. 그녀가 그토록 믿었던 꿈, 서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그 푸른 숨결이 시골 냄새라는 한마디에 오물이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그녀는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다리를 겨우 버티고 서 있었다. 유나는 회의실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의 발은 마치 스펀지에 물이 스며든 것처럼 무거웠고 복도를 걷는 동안 등 뒤로 수십 개의 눈동자가 따갑게 박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가 감히 뒤를 돌아보았을 때 아무도 그녀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다음 업무에 몰두해 있거나 애써 그녀를 외면하고 있었다.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혹은 이미 제거된 장애물처럼 취급되었다. 그녀는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무거운 철문을 밀고 들어갔다. 차가운 콘크리트 냄새가 훅 끼쳤다. 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사무실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그제야 유나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차가운 계단에 주저앉아 얼굴을 무릎에 묻었다. 소리 없는 눈물이 뜨겁게 쏟아져 나와 그녀의 면치마를 적셨다. 시골 냄새. 그 한마디가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그것은 그녀의 꿈, 그녀의 열정, 그녀의 지식, 그리고 그녀가 살아온 모든 시간을 모욕했다. 강지욱의 그 차가운 눈빛, 조롱이 가득 담긴 목소리는 그녀의 순수했던 이상을 갈기갈기 찢어 발겼다. 그녀는 할머니의 약초밭, 강원도의 맑은 공기,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들이 일순간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에 절망했다. 얼마나 울었을까. 눈물샘이 마르고 차가운 계단의 냉기가 뼈속까지 스며들 때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올랐지만 그 붉은기 속에서 무언가 다른 빛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였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강철 같은 옥이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그녀를 정신 차리게 만들었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강지욱이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그의 세상에서는 그는 효율과 숫자라는 언어만을 사용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그에게 기운과 숨결이라는 그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시적인 언어로 말을 걸었던 것이다. 순진했던 것은 그녀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이 거대한 정글의 포식자 앞에서 자신의 꿈을 그토록 무방비하게 드러낸 그녀의 방식이 순진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도시, 이 빌딩 숲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만 했다. 자신의 푸른 이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숫자로 증명하고 돈으로 환산해내야만 했다. 그녀의 치유는 그들에게 수익으로 번역되어야 했다. 그녀는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눈물로 얼룩진 촌스러운 블라우스, 겁에 질렸지만 이제는 도끼를 품은 눈. 그녀는 그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래, 강지욱, 당신 말이 맞아. 여긴 밭이 아니지. 전쟁터지. 그렇다면 나도 전사가 되겠어. 그날 오후 유나는 묵묵히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박 대리는 그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책상 위에는 그녀의 키보다 더 높은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괴롭힘이자 보복이었다. 복사, 자료 스캔, 파쇄. 아무런 의미 없는 단순 노동의 반복이었다. 그녀가 감히 대표이사의 심기를 건드린 것에 대한 대가였다. 다른 팀원들도 그녀를 유령 취급했다. 점심시간에도 아무도 그녀에게 같이 가자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구내식당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과 무시는 오히려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그녀는 꾸역꾸역 밥을 넘기며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남은 인턴 기간은 한 달 반. 그녀는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기로 결심했다. 낮에는 유산그룹의 시스템을 관찰했다. 그들이 어떻게 프로젝트를 평가하는지, 어떤 숫자에 집착하는지, 강지욱 같은 최고 결정권자를 움직이는 논리가 무엇인지 귀를 열고 눈을 부릅떴다. 그녀는 박 대리가 시키는 잡무를 하면서도 파쇄 직전의 보고서들을 몰래 읽으며 그들의 사업 구조를 머릿속에 그렸다. 퇴근 후가 그녀의 진짜 시간이었다. 그녀는 월급의 대부분을 쏟아부어 관련 서적들을 사들였다. 그녀가 향한 곳은 도서관의 식물학 코너가 아니었다. 경영학, 그 중에서도 스타트업 바이블이라 불리는 책들, 그리고 생명공학 기술과 도시 환경 디자인에 관한 전문 서적들이었다. 그녀는 잠을 줄여가며 미친 듯이 공부했다. 그녀의 작은 원룸방은 식물과 기술이 만나는 전장이 되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배운 전통적인 약초 배합 지식에 주목했다. 그리고 그것을 현대의 바이오필터 기술과 접목할 방법을 연구했다. 흙냄새라고 조롱당했던 그것을 도시의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솔루션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스케치북에 더 이상 아름다운 정원을 그리지 않았다. 대신 공기 정화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듈형 수직 이끼벽에 설계도를 그렸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감성이 아닌 기술로 포장하기 시작했다. 천국 가든이라는 이름 대신 더 직관적이고 강력한 이름이 필요했다. 푸른 숨. 그녀는 노트에 푸른 숨이라고 적었다. 그녀는 강지욱이 던진 모욕을 잊지 않았다. 매일 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 때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한 줄이라도 더 공부했다. 그 수치심은 그녀를 좌절시키는 대신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독한 연료가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복수는 소리를 지르거나 우는 방식이 아니었다. 그녀의 복수는 그가 무시했던 그 흙으로 그가 그토록 원하는 돈과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그가 경멸했던 그 순진함이 사실은 이 도시가 가장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이었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었다. 그녀는 언젠가 강지욱이, 바로 그가 자신의 기술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날이 오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인턴 기간이 끝나는 날, 유나는 조용히 사원증을 반납했다. 박 대리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에 사인했다. 아무도 그녀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백팩을 메고 유산그룹의 거대한 로비를 걸어 나왔다. 1년 전 설렘과 희망을 안고 들어섰던 그 문이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비추는 푸른 유리 타워를 올려다보았다. 1년 전에 순진한 시골 처녀는 이제 그곳에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서울의 매캐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것은 더 이상 낯선 냄새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이 도시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숲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유산그룹의 유리문을 등지고 나온 김유나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다. 그녀는 대학 등록금을 내고 남은 적금과 인턴 기간 동안 받은 월급을 긁어모은 통장을 해지했다.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날 밤 그녀는 강원도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부모님께 돈을 요구했다. 유산그룹에서의 모욕적인 경험은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아버지, 저 사업을 해보려고요. 작은 연구실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아버지는 평생 흙만 만져온 사람이었다. 그는 딸이 서울에서 화려한 직장 생활을 하길 바랐지만 딸의 목소리에 담긴 강철 같은 의지를 알아차렸다. 그는 다음 날 집안의 가장 큰 자산인 인삼밭의 일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녀에게 송금했다. 그 돈으로 유나는 서울 변두리, 구로의 오래된 공단 지역에 작은 지하실을 얻었다. 월세가 싼 만큼 그곳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햇볕 한 줄기 제대로 들지 않았다. 그녀는 그곳에 푸른 숨 연구소, 푸른 숨라는 작은 간판을 내걸었다. 화려한 개업식 따위는 없었다. 그녀의 첫 번째 직원은 그녀 자신이었고 유일한 자산은 그녀의 머릿속 지식과 꺾이지 않는 의지뿐이었다. 그때부터 1년, 김유나의 시간은 지하실의 형광등 아래에서만 흘러갔다. 그녀는 세상과 단절되었다. 하루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고 식사는 연구실 한쪽 구석에 작은 버너로 끓인 라면이나 편의점 삼각김밥이 전부였다. 그녀의 옷은 언제나 흙과 이끼, 그리고 정체불명의 배양액 냄새로 축축했다. 그녀는 강지욱이 경멸했던 그 흙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배운 특정 환경에서 독소를 정화하는 능력이 탁월했던 희귀한 약초와 이끼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것들을 강원도에서 직접 공수해왔다. 그리고 그녀가 밤새워 공부한 생명공학 기술과 도시공학 데이터를 결합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론처럼 간단하지 않았다. 첫 번째 시도는 처참한 실패였다. 야심차게 만든 수직 정원 시스템은 3일 만에 곰팡이로 뒤덮여 썩어버렸다. 서울의 오염된 공기는 강원도의 이끼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독했다. 두 번째 시도는 배양액의 농도 조절 실패로 모든 식물의 뿌리가 타버렸다. 자금은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났을까? 그녀는 재정적, 육체적 한계에 부딪혔다. 어느 새벽 또다시 실패한 샘플들 앞에서 그녀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시골 냄새. 강지욱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역시 난 안 되는 걸까? 그의 말이 맞았던 걸까? 난 그냥 주제도 모르고 덤벼든 촌뜨기일 뿐일까? 절망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어두운 지하실 바닥으로 끌어당기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실패의 원인을 분석했다. 문제는 이끼의 적응력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을 총동원해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다. 강원도의 야생 이끼와 도시 환경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변종 이끼를 교배에 배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탱해줄 새로운 형태의 기질 개발에 몰두했다. 그녀는 흙 대신 재활용 폐기물과 천연 광물을 혼합한 초경량 무기질 섬유판을 개발했다. 이 섬유판은 물을 효율적으로 머금으면서도 박테리아의 증식을 억제했다. 그리고 마침내 몇백 번의 실패 끝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녀가 개발한 새로운 변종 이끼가 그 섬유판 위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녹색의 피부처럼 보였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남은 돈을 털어 정밀 측정 장비를 대여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지하실 연구실 한쪽에 가로 세로 1m 크기의 이끼벽 프로토타입을 설치했다. 그리고 외부에서 가져온 오염된 공기 샘플을 밀폐된 공간에 주입한 뒤 정화 시스템을 가동했다. 모니터의 수치들이 실시간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초미세메온지 PM2.5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휘발성 유기 화합물 수치는 거의 0에 가깝게 수렴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녀가 계산한 이론치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이었다. 기존의 그 어떤 공기 정화 필터 기술보다 최소 10배는 효율적이었다. 게다가 이 시스템은 에너지가 거의 필요 없었고 스스로 자라며 정화 능력을 유지했다. 그녀는 마침내 해낸 것이다. 그녀는 강지욱이 요구했던 숫자를 손에 넣었다. 아니, 그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압도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성을 파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기술을, 그것도 이 숨막히는 도시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핵심 생명 유지 기술을 완성한 것이었다. 같은 시각, 유산그룹의 40층 펜트하우스 집무실에서 강지욱은 불쾌한 표정으로 태블릿 PC를 쓸어 넘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야심작인 밀레니엄 시티 프로젝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거대한 주상복합 단지였지만 여론은 차가웠다. 언론은 연일 영혼 없는 콘크리트 감옥, 도시의 열섬 현상을 부추기는 오염 유발자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환경단체의 시위가 격화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강지욱은 그들의 불평을 감상적인 잡소리로 치부했다. 그래서 어쩌라고? 친환경? 그거 돈 됩니까? 나무 몇 그루 심는다고 저들이 만족할 것 같아. 그는 비서실장에게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그 역시 알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간 프로젝트 전체가 좌초될 수도 있었다. 그에게는 여론을 뒤집을 획기적인 무언가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수익성 없는 그린워싱 쇼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시 구로의 지하실. 유나는 특허 출원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 푸른 숨, 바이오 월 시스템. 그녀는 지난 1년간 한 번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보았다. 머리는 푸석하고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1년 전 그 회의실에서 모욕당하던 인턴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냉철한 이성과 확신으로 불타는 발명가의 눈이자 한 기업의 CEO의 눈이었다. 1년의 지옥 같은 담금질 끝에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1년이라는 시간은 강물을 바꾸고 산의 모양을 변하게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1년은 김유나라는 한 여자를 통째로 다시 빚어냈다. 구로에 곰팡내 나던 지하실은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 푸른숨 연구소는 이제 주식회사 푸른숨 인큐이라는 이름으로 테헤란로의 최신식 R&D 타워에 번듯한 사무실을 갖추게 되었다. 이 모든 변화는 유나가 지하실에서 완성한 그 이끼벽 프로토타입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완성된 기술 데이터를 가지고 국내 최고의 벤처 캐피털 VC 몇 군데의 문을 두드렸다. 처음 몇 번은 문전박대당했다. 하지만 그녀의 압도적인 데이터와 냉철한 사업 계획서는 곧 한 노련한 투자자의 눈에 띄었고 기적 같은 첫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 투자금으로 유나는 지하실을 탈출해 제대로 된 연구원들을 고용했다. 그녀의 기술은 즉각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처음에는 작은 오피스 빌딩의 실내 공기 정화 시스템으로 시작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다. 푸른숨 바이오 월이 설치된 건물은
에너지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었고 입주사 직원들의 병가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입소문은 무섭게 퍼져나갔다. 푸른숨은 단순한 친환경 스타트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돈이 되는 친환경 기술의 아이콘이 되었다. 불과 1년 만에 푸른숨은 수십 건의 굵직한 계약을 따냈고 기업 가치는 수백억 원대로 치솟았다. 그리고 오늘 김윤아는 서울 미래기술서미스의 기조연설자로 당당히 초청받았다. 이곳은 대한민국, 나아가 아시아의 모든 기술 리더가 모이는 가장 권위 있는 무대였다. 행사장은 코엑스 컨벤션 홀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인파로 북적였다. 모두가 잘 차려입은 업계의 거물들이었다.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단연 푸른숨이라는 혜성처럼 등장한 기업과 그 베일에 쌓인 젊은 CEO였다. 도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대기업들의 러브콜을 다 거절하고 있다지. 그 CEO 24밖에 안 됐다는데 여자라던데.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일었다. 오전 10시 기조연설 세션의 시작이 알려졌다. 장내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거대한 중앙 스크린에 주식회사 푸른숨의 로고가 떠올랐다. 그리고 사회자가 그녀를 호명했다. 도시의 호흡을 재설계하는 혁명가. 푸른숨의 김윤아 대표이사를 무대 위로 모십니다. 무대 한쪽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왔다. 객석에서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들은 앳된 천재 소녀 같은 모습을 상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대 위에 등장한 여성은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의 파워 수트를 입고 있었다. 가느다랗지만 날카로운 스틸레토 힐은 또각또각 자신감 넘치는 소리를 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녀의 헤어스타일이었다. 1년 전의 촌스러운 긴 머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목선이 드러나는 짧은 숏컷은 그녀의 지적인 이마와 날카로운 눈매를 더욱 강조했다. 화장은 옅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조명보다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1년 전 유산그룹 회의실에서 모욕당하던 시골 처녀 김윤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푸른숨의 CEO 김윤아였다. 그녀는 연단 앞에 서서 잠시 객석을 둘러보았다. 수천 개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났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숨의 대표 김윤아입니다. 1년 전의 사투리 억양은 완벽하게 사라지고 명료하고 표준적인 서울 억양이 흘러나왔다. 우리는 지금 숨막히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감성적인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았다. 스크린에는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나타내는 붉은색 그래프가 떠올랐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공기청정기를 돌리고 황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오염은 밖에서 계속 유입되고 에너지는 끊임없이 낭비됩니다. 그녀는 리모컨을 눌렀다. 스크린에는 푸른숨 바이오월의 핵심 기술 도표가 나타났다. 저희 푸른숨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저희는 식물이 가진 본연의 정화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끼가 아닙니다. 유전공학과 나노기술을 결합해 탄생한 PS-MOS G2입니다. 기존 이끼보다 오염물질 흡착률이 수십 배 이상 높습니다. 객석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계속해서 냉철하게 데이터를 제시했다. 이 이끼가 자라는 특허 기질 substrate는 100% 재활용 무기물 섬유로 제작되며 박테리아 증식을 원천 차단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용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저희 시스템을 도입한 강남의 스타원은 지난 6개월간 공조 시스템 에너지 비용을 43% 절감했습니다. 실내 근무 환경 만족도는 80% 증가했으며 입주사들의 생산성은 15% 향상되었습니다.
그녀는 강지욱이 그토록 원했던 숫자와 효율, 그리고 수익률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프레젠테이션의 마지막 장으로 넘겼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정원 그림 대신 도시 전체가 푸른 숨의 녹색 피부로 뒤덮인 미래의 청사진이 그려져 있었다. 누군가는 개발과 환경은 양립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게으른 변명입니다. 진정한 혁신은 그 두 가지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연단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다. 1년 전 저는 어떤 분에게 흙냄새가 난다는 조롱을 들었습니다. 그 흙이 이 도시를 숨쉬게 할 가장 강력한 기술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푸른 수물은 감성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생존을 팝니다. 미래의 호흡을 디자인합니다. 연설이 끊었다. 3초간의 정적. 그리고 나서 폭발적인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마치 천둥이 치는 것 같았다. 모든 기립했다. 투자자들, 경쟁사 CEO들, 그리고 기술 평론가들까지 모두가 경이로움과 흥분에 가득 찬 얼굴로 그녀에게 박수를 보냈다. 김유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무대 뒤로 퇴장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침착하고 차가웠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김유나의 기조연설이 몰고 온 파장은 즉각적이었다. 그녀가 무대에서 내려오자마자 투자자들과 경쟁사 CEO, 심지어 정부 고위 관계자들까지 그녀를 만나기 위해 몰려들었다. 푸른 숨의 기술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 체인저임이 분명해졌다. 그녀는 수많은 명함과 찬사, 그리고 숨가쁜 미팅 요청의 홍수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다. 그날 저녁 서밋의 마무리를 장식하는 VIP 갈라 디너가 호텔 최상층 연회장에서 열렸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재계 거물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곳은 낮의 컨퍼런스만큼이나 치열한 보이지 않는 비즈니스의 전쟁터였다. 김유나는 무대 위에서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는 어깨선이 드러나는 심플한 블랙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유일한 장신구는 귀에 붙은 작은 다이아몬드 귀걸이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날카로운 전사가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단 차가운 지성을 지닌 여왕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칭찬을 예의 바르지만 철저한 거리감을 둔 미소로 받아내고 있었다. 한편 연회장 구석에서 한 남자가 초조하게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유산그룹의 대표이사 강지욱이었다. 그는 오늘 낮 푸른 숨의 기조연설을 객석 뒤편에서 전부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또 하나의 친환경 쇼라며 냉소했지만 그녀가 데이터를 제시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얼어붙었다. 에너지 비용 43% 절감, 생산성 15% 향상. 그것은 그가 찾던 숫자였다. 그의 야심작 밀레니엄 시티는 환경단체의 반발과 최악의 여론으로 인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에게는 이 난국을 타개할 압도적이고 상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그리고 오늘 CEO 김유나가 그것을 들고 나타났다. 그녀의 바이오월 기술은 단순한 조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밀레니엄 시티를 오염 유발자에서 미래형 친환경, 도시의 아이콘으로 단숨에 바꿔놓을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강지욱은 그녀의 연설 마지막 흙냄새에 대한 언급을 들었지만 그것을 그저 인상적인 연설을 위한 수사 레토릭 정도로 치부했다. 그는 오직 그녀의 기술에만 매료되었다. 아니, 기술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무대를 장악하던 그녀의 카리스마, 수천 명 앞에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던 그 냉철한 눈빛에 강하게 끌렸다. 그는 저 여자를
저 기술을 반드시 손에 넣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주변의 거물들을 해치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가 다가서자 그녀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었다. 유산그룹 강지욱의 무게감은 그 정도였다. 유나가 대화를 나누던 무리에서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마치 처음 보는 비즈니스 상대를 대하는 하는 듯한 무심한 눈빛이었다. CEO 김유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지욱이 먼저 손을 내밀며 낮고 매력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유산그룹의 강지욱입니다. 유나는 그의 손을 가볍게 맞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단단했다. 대표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역시 얼음장처럼 차갑고 매끄러웠다. 강지욱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스타일이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혁명적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더군요. 그는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유산그룹은 현재 밀레니엄 시티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 최대 규모의 랜드마크가 될 겁니다. 저는 CEO 김의 기술이 그 프로젝트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업계의 신생 기업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건설사가 자사의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째로 맡기겠다는 의미였다. 주변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했다. 하지만 유나는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샴페인 잔을 가볍게 흔들며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에 강지욱은 오히려 흥미를 느꼈다. 보통의 스타트업 대표라면 감격해서 어쩔 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어떻습니까? 유산그룹의 자본력과 CEO 김의 기술력이라면 우리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상상하는 것 이상의 파트너십이라. 유나가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입꼬리를 살짝 올렸지만 그것은 미소라기보다는 냉소에 가까웠다. 글쎄요, 대표님. 제 아이디어가 유산그룹 같은 거대 기업에 어울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지욱은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눈썹을 찡그렸다. 무슨 말씀이시죠? CEO 김의 데이터는 완벽합니다. 유나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1년 만에 처음으로 강지욱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차가운 조롱으로 가득 찼던 바로 그 눈을. 그때의 조언에 감사드려요, 강지욱 대표님.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한 연회장에서도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다. 덕분에 확실히 배웠거든요. 그녀는 한 걸음 그에게 다가섰다. 그녀에게서는 흙냄새 대신 값비싸고 지적인 향수 냄새가 났다. 다시는 흙냄새 같은 건 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흙냄새어세. 그 단어가 발음되는 순간 강지욱의 뇌리에서 무언가가 터졌다. 시간의 흐름이 멈췄다. 주변의 소음, 음악 소리,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흐릿하게 멀어졌다.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차갑고 아름다운 CEO 김유나의 모습 위로 1년 전 그날 회의실에서 울음을 참으며 서 있던 촌스러운 블라우스에 인턴이 겹쳐졌다. 어디서 흙냄새가 난다 했더니 그가 내뱉었던 잔인한 말들이 귀에서 메아리 쳤다. 그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위태롭게 떨렸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가 소꿉장난이라며 짓밟았던 그 아이디어, 그 시골 냄새 나던 순진한 인턴. 그녀가 바로 자신의 거대한 제국을 구할 유일한 열쇠를 쥔 푸른 숨의 대표 김유나였다. 강지욱은 자신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이 끔찍한 아이러니 앞에서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갈라디너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강지욱의 눈앞에서 일그러졌다. 그는 김유나가 돌아서서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흙냄새. 그녀가 남긴 그 한마디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1년의 시간을 거슬러 날아와 그의 심장에 정확히 박혔다. 주변의 웅성거림, 음악소리,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먹먹하게 들렸다. 그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순진한 이상주의자, 감성파리, 촌뜨기 인턴. 그가 경멸하고 모욕했던 그 존재가 이제는 자신의 거대한 제국 밀레니엄 시티의 운명을 쥔 유일한 열쇠가 되어 나타났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오만함에 대한 완벽한 인과응보이자 잔인한 복수극이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공포와 함께 굴욕감으로 얼굴이 타는 듯한 것을 느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푸른숨과 김유나에 대한 정보로 도배되어 있었다. 그녀가 1년 만에 이룬 성과는 기적에 가까웠다. 특허 현황, 투자 유치 내역, 그리고 이미 성공적으로 구축된 사례들. 그녀의 기술은 완벽했고 시장의 평가는 절대적이었다. 그녀는 유산그룹이 없어도 아쉬울 것이 없는 이미 완성된 강자였다. 다음 날 아침, 강지욱은 평소의 냉철함을 되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눈은 밤샘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당장 푸른숨 측에 공식 협력 의향서를 보내 업계 최고 대우를 조건으로 걸어. 비서실장은 의아해했지만 곧바로 지시를 이행했다. 강지욱은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 협상이 아님을 알았다. 이것은 항복 문서를 보내는 것과 같았다. 예상대로 푸른숨의 반응은 차가웠다. CEO 김유나님은 현재 일정이 모두 차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향서는 내부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모두 외교적인 거절의 표현이었다. 강지욱은 책상을 내리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음을 혹은 철저히 무시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인내심이 강한 남자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인내해야만 했다. 밀레니엄 시티 프로젝트는 매일 수십억의 손실을 내며 멈춰 서 있었다. 그는 자존심을 버리기로 했다. 그는 유산그룹의 이름이 아니라 강지욱 개인의 이름으로 그녀의 비서실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CEO 김유나님과 단 10분이라도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답지 않게 절박함이 묻어났다. 며칠간의 숨막히는 침묵 끝에 푸른숨 측에서 답이 왔다. 내일 오후 2시 저희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장소는 유산타워가 아닌 푸른숨의 본사였다. 강지욱은 굴욕감을 느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다음 날 그는 최소한의 수행원만 데리고 테헤란로의 R&D 타워로 향했다. 푸른숨의 사무실은 그가 상상했던 스타트업의 어수선한 모습이 아니었다. 로비 전체가 살아있는 바이오 원로 뒤덮여 있었고 맑은 공기와 은은한 숲의 향기가 그를 맞이했다. 유산그룹의 차가운 대리석 로비와는 정반대의 풍경이었다. 김유나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집무실 역시 한쪽 벽면 전체가 바이오 월이었고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1년 전 40층에서 도시를 내려다보던 것은 강지욱이었지만 지금은 그 권력의 시선이 역전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가 들어서는 순간까지도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안재우시죠, 대표님. 그녀는 그가 소파에 앉고 나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1년 전보다 더 깊고 차가워져 있었다. 강지욱은 준비해온 비즈니스 용어들을 꺼내려 했지만 그녀의 시선 앞에서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김유나 대표, 아니 김유나 씨. 그는 결국 가장 어려운 말을 꺼냈다. 1년 전 그 회의실에서 내가 했던 말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뻣뻣했다.
평생 누군가에게 사과해 본 적 없는 남자의 서툰 고백이었다. 유나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지욱은 말을 이었다. 그때는 내가 오만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알아보지 못했고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줬습니다. 유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 도시의 풍경이 담겼다. 사과, 잘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하지만 강 대표님, 그 사과가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미 다 잊었습니다. 그녀의 잊었다는 말은 용서했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태블릿 PC를 그에게 내밀었다. 유산그룹의 제안은 잘 봤습니다. 하지만 푸른숨은 단순한 하청업체가 될 생각은 없습니다. 강지욱은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푸른숨이 역으로 제안하는 계약 조건들이었다. 그것을 읽어 내려가는 강지욱의 눈이 커졌다. 조건은 파격적이다 못해 오만할 정도였다. 첫째, 푸른숨은 밀레니엄 시티의 단순한 녹화 사업자가 아닌 환경 설계 부문의 총괄 전략 파트너 지위를 요구했다. 둘째, 푸른숨의 바이오 월 시스템 적용과 관련하여 건축 설계 변경이 필요할 시 푸른숨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었다. 이것은 사실상의 거부권, 브이토이었다. 셋째, 비용은 단순 납품가가 아니었다. 밀레니엄 시티, 완공 후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과 상업적 가치 상승분의 15%를 10년간 푸른숨이 러닝 개런티로 수취한다는 내용이었다. 유산그룹의 법무팀이 봤다면 기절초풍할 내용이었다. 이것은 파트너가 아니라 사실상 프로젝트의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강지욱은 태블릿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통보군요. 그렇습니다. 유나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제 기술은 유산그룹이 아니어도 갈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유산그룹의 밀레니엄 시티는 저희 기술 없이는 미래도시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겠죠. 그녀는 1년 전 그가 했던 말을 정확히 되돌려주고 있었다. 강지욱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내부에서는 자존심과 현실적인 계산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유산그룹의 자존심을 꺾고 이 젊은 여성 CEO의 발 아래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거절한다면 밀레니엄 시티는 좌초하고 그는 천문학적인 손실과 함께 회복 불가능한 오명을 쓰게 될 것이다. 그는 김유나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어떤 흥정의 여지도 감정의 동요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비즈니스적 확신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패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패를 낼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려왔다. 강지욱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졌다. 완벽하게. 좋습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조건들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변호사들을 통해 세부 사항을 조율하도록 하죠. 유나는 그제야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였다.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대표님.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강지욱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1년 전 그가 조롱했던 그 흙냄새 나던 손이 이제는 자신의 제국의 명운을 쥐고 있었다. 푸른 숨을 성장시킬 최고의 기회, 그리고 강지욱이라는 남자를 합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회. 유나는 이 불평등하고도 아슬아슬한 파트너십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밀레니엄 시티 프로젝트는 강지욱의 승인과 함께 즉각 재개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순탄한 항해의 시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개의 거대한 빙산, 유산그룹의
비용 우선주의와 푸른 숨의 생태 완벽주의가 충돌하는 위험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합동 태스크포스 TF의 첫 회의부터 불꽃이 튀었다. 유산그룹의 베테랑 임원들과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안방에 들어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이 젊은 여성 CEO를 노골적으로 불신했다. 그들은 김유나를 운 좋게 기술 하나로 뜬 벼락부자 정도로 취급했다. 그들은 수십 년간 빌딩을 지어온 자신들의 경험이 지하실에서 이끼나 키우던 여자의 이론보다 우월하다고 굳게 믿었다. 갈등은 프로젝트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터져나왔다. 유산그룹의 설계 총괄인 최 이사가 바이오월의 핵심인 수자원 순환 시스템의 예산안을 보고했다. 기존의 정수 시스템을 일부 개량하여 사용하면 CEO 김께서 제안하신 시스템보다 약 3수의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제안처럼 들렸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유나에게 향했다. 그녀는 최 이사가 내민 두꺼운 보고서를 훑어보지도 않고 옆으로 밀어냈다.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의 공기를 얼렸다. 그 시스템으로는 저희가 요구하는 수질의 순도를 24시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초기 비용 몇 푼 아끼려다 6개월 안에 바이오월 전체가 박테리아에 오염되어 썩어 나가는 걸 보고 싶으십니까? 최 이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유산그룹의 창립 멤버이자 강지욱의 아버지 때부터 일해온 인물이었다. CEO 김, 지금 제 30년 경력을 무시하는 겁니까? 이 시스템은 이미 수십 개의 빌딩에서 검증된 그 빌딩들은 죽은 콘크리트 건물이죠. 유나가 그의 말을 잘랐다. 저희 시스템은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다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계약서 7조 2항에 의거 본 안건은 푸른 숨의 권한으로 거부합니다. 그녀가 계약서의 거부권 조항을 꺼내들자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최 이사는 분노에 차서 상석에 앉은 강지욱을 바라보았다. 대표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렇게 되면 공사 기일과 예산이 터무니없이 늘어납니다. 저 젊은 대표가 현실을 모르고 모두가 강지욱의 결단을 기다렸다. 그가 이 오만한 파트너의 콜을 납작하게 해주기를 기대했다. 강지욱은 턱을 구엔 채 유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기묘한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내가 옳다는 확신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베테랑 임원과 1년 전 자신이 모욕했던 인턴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다. 최 이사, 그가 입을 열었다. CEO 김의 말이 맞아. 네, 대표님. 그녀는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데이터로 말하고 있잖아. 강지욱은 유나의 보고서를 가리켰다. 최 이사의 시스템이 6개월 내 박테리아 증식 확률 4주 9%를 유발한다는 저 데이터를 반박할 수 있나? 최의 이사는 입을 다물었다. 없다면 푸른 숨의 안대로 진행해. 예산과 일정은 다시 짜. 그는 유산그룹 전체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신복이 아닌 김유나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날 이후 유산그룹 내부에서 강지욱에 대한 불만과 김유나에 대한 적개심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하지만 강지욱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이 모든 충돌 과정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김유나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자신의 경직된 제국에 어떤 균열을 내는지 관찰했다. 그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일하는지 알기 위해 수시로 현장을 찾았다. 어느 날 밤 바이오월의 테스트 베드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곰팡이균이 샘플의 일부를 급속도로 오염시키고 있었다. 유산그룹의 현장 소장은 당황하여 강지욱에게 먼저 보고 전화를 올렸다. 이거 푸른숨 기술 결함 같습니다. 당장. 강지욱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새벽 3시였다. 현장은 패닉 상태였다.
유산그룹의 직원들은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으며 웅성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혼란의 중심에 김윤아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방호복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오염된 이끼 샘플을 맨손으로 채취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과 옷은 흙과 배양액으로 엉망이었다. 윤아예 씨. 푸른 숨이 젊은 연구원이 울먹이며 달려왔다. 유산 측에서 우리가 제공한 기질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잘못이라고. 윤아는 그 연구원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정신 차려. 울 시간 없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범인 찾기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야. 저쪽 말에 휘둘리지 마. 데이터만 봐.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현미경과 휴대용 분석 키트를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밤새 샘플을 분석했다. 그녀는 자신의 팀원들을 다독이며 동시에 유산 측의 거친 항의를 논리적으로 받아쳤다. 강지욱은 어둠 속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는 항상 위기가 닥치면 보고서를 올리거나 변명거리를 찾는 자신의 임원들만 보아왔다. 하지만 김윤아는 달랐다. 그녀는 위기의 최전선에서 직접 손을 더럽히며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팀을, 자신의 기술을,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문자 그대로 싸우고 있었다. 동이틀 무렵 그녀는 마침내 원인을 밝혀냈다. 그것은 푸른 숨의 기술 결함이 아니었다. 유산 측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규격 미달의 콘크리트 경화제를 사용했고 거기서 유출된 미세한 화학 성분이 이끼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린 것이었다. 명백한 유산그룹의 잘못이었다. 모두가 그녀가 어떻게 유산그룹을 공격할지 숨죽여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승리의 선언 대신 피로에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일단 중화제부터 살포하세요. 그리고 오염된 기질은 전부 교체해야 합니다. 늦으면 테스트베드 전체를 잃습니다. 그녀는 비난보다 해결을 우선했다. 강지욱은 그때 깨달았다. 자신이 그녀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필요성을 넘어섰다는 것을. 그는 그녀의 그 지독한 책임감과 흔들리지 않는 전문성에 매료되었다. 1년 전 그가 순진함이라고 비웃었던 그것이 사실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강력한 신념일자 정직함이었음을 통감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경하기 시작했다. 밀레니엄 시티 프로젝트는 강지욱의 전폭적인 지지와 김윤아의 확고한 통제력 아래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유산그룹 내부의 반발은 강지욱이 몇 번의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윤아의 손을 들어주자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들은 이제 이 젊은 CEO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강지욱 자신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강력한 파트너임을 깨닫게 되었다. 현장은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바이오월의 거대한 녹색 골격이 콘크리트 타워를 감싸며 올라갔다. 강지욱은 매일 현장을 찾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감시자가 아니었다. 그는 매료된 관찰자에 가까웠다. 그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안전모를 쓴 윤아가 거대한 크레인 기사에게 손짓하는 모습, 유산의 베테랑 현장 소장과 도면을 펼쳐놓고 격렬하게 토론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어린 연구원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격려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현장의 실질적인 심장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순항을 지켜보는 또 다른 눈이 있었다. 유산그룹의 오랜 경쟁자이자 밀레니엄 시티, 입찰에서 고배를 마셨던 태하그룹이었다. 태하의 박 회장은 유산이 푸른 숨이라는 날개를 달고 업계의 질서를 재편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다. 특히 유산이 친환경 랜드마크라는 명예까지 독차지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이 치명적인 파트너십을 끊어낼 독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재앙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찾아왔다. 밀렌러넘 시티의 핵심부, 바이오 월 시스템 전체에 물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중앙 저수조 제어 시스템이 마비된 것이다. 단순한 누수가 아니었다. 거대한 압력을 이기지 못한 주 배관이 터져버렸고 수천 톤의 특수 배양액과 물이 지하층으로 쏟아져 내렸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공교롭게도 혹은 계획된 대로 사고 발생 10분 만에 현장 앞에는 어떻게 알았는지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마치 준비라도 한 듯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태아그룹이 익명으로 뿌린 제보에는 푸른 숨에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 폭주, 독성 배양액 유출로 인한 2차 토양 오염 위기라는 자극적인 문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TV 뉴스 속보에는 밀레니엄 시티 공사 현장에서 정체불명의 녹색물이 쏟아져 나오는 충격적인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친환경의 배신, 유산그룹의 성급한 그린 워싱이 부른 참사. 모든 비난의 화살은 유산그룹과 그 중심에 있는 푸른 숨, 그리고 김유나에게로 향했다. 유산그룹 본사 40층의 대회의실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다. 강지욱이 주재한 긴급 임원회의에서 유나는 사고 현장에서 막 달려온 모습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과 작업복은 흙탕물과 녹색 배양액으로 얼룩져 있었다. 임원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보듯 그녀를 멀리한 채 굶주린 늑대처럼 그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1년 전 유나와 충돌했던 최 이사가 포문을 열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검증도 안 된 스타트업 기술을 덜컥 도입할 때부터 알아봤어. 당장 저 푸른 숨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저들의 시스템 결함으로 회사 전체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당장 언론에 푸른 숨의 과실이라고 발표해야 모두가 강지욱의 입만 바라보았다. 그들은 정장 입은 악마가 냉철한 결단을 내리기를, 이 모든 재앙의 근원인 김유나를 희생양 삼아 회사를 구하기를 기대했다. 강지욱은 굳은 얼굴로 그들의 비난을 듣고만 있었다. 그는 얼룩진 작업복 차림으로도 조금의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유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피로에 지쳤지만 분노나 두려움이 아닌 냉철한 분석의 빛을 띠고 있었다. 닥치시오. 강지욱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을 갈랐다. 임원들은 순간 입을 다물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나의 곁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는 회의실 전체가, 아니 전 세계가 놀랄만한 선언을 했다. 홍보실장, 10분 뒤에 기자회견 준비해. 네. 대표님? 뭐라고? 발표를, 유산그룹의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강지욱은 유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리고 다시 임원들을 향해 쏘아붙였다. 이번 사태는 기술 결함이 아니다. 명백한 외부의 고의적 파괴 행위, 즉 사보타주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대표님, 무슨 근거로? 근거는 지금부터 찾을 거니까. 그는 유나의 어깨에 손을 올리지 않았지만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곁에 확고히 섰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발표해. 유산그룹은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인 푸른숨을 무한 신뢰한다. 푸른숨의 기술은 완벽하며 이번 사태는 그 기술을 노린 비열한 공격이다. 유산그룹의 모든 법무팀과 보안팀을 총동원하여 배후를 색출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이것은 도박이었다. 만약 정말 푸른숨의 기술 결함으로 밝혀진다면 강지욱은 유산그룹 전체를 데리고 김유나와 함께 침몰하게 될 터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제국을 그녀에게 건 것이다. 유나는 충격받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1년 전 자신을 흙냄새 난다며 모욕했던 그 남자가 지금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세상 전체와 맞서고 있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강지욱은 유나를 데리고 밀레니엄 시티 현장의 종합 상황실로 향했다.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다. 이제부터 그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말했다. 당신은 당신의 기술이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고 나는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같이 합시다. 두 사람은 지옥 같은 밤을 함께 보냈다. 상황실은 전쟁터와 같았다. 유나는 푸른 숨의 연구원들을 지휘하며 시스템 로그를 분석했다. 그녀는 저수조의 압력 센서 로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상해. 유출 직전 30분간의 데이터가 조작됐어. 누군가 시스템에 침투해서 압력이 정상인 것처럼 위장한 거야. 동시에 강지욱은 유산의 보안팀을 쥐어짜고 있었다. 그 시간대 현장 출입 기록 전부 가져와. CCTV 영상 1초도 빠짐없이 분석해. 마침내 새벽 3시. 그들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유산그룹의 하청업체 소속으로 위장한 유지보수 인력 1명이 사고 직전 저수조 제어실에 접근했던 것이 CCTV에 포착되었다. 그리고 강지욱의 비서실은 그 남자의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했다. 송금자는 태하그룹의 유령 회사였다.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태하그룹이 고의로 시스템을 해킹하고 물리적인 파괴 공작까지 벌인 것이다. 그들은 승리했다. 상황실의 모든 스태프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긴장이 풀리자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강지욱이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부축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현장 사무실로 데려갔다. 새벽 3시, 밖은 여전히 칠흑 같았다. 사무실에는 커피 향과 두 사람의 지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강지욱은 그녀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받아들었다. 왜 절 믿었죠?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모든 게 제 잘못일 수도 있었는데 왜 대표님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강지욱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지난번 콘크리트 경화제 사건 때 당신을 봤소.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당신은 남을 탓하지 않았어. 변명하지도 않았지. 그저 문제를 해결했어. 그때 알았어. 당신이 절대 자신의 기술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걸. 당신의 그 순진함이 사실은 내가 평생 가져보지 못한 강직함이라는 걸.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돌아서서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1년 전에 그 차가운 눈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후회와 고통,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다. 유나 씨, 내가 1년 전에 했던 말, 그 모욕, 평생 후회할 거요. 아니, 평생 후회하고 있어.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오늘 내가 지킨 건 유산그룹이 아니야. 당신이었어. 내가 경멸했던 그 촌뜨기 인턴이 아니라 내가 존경하게 된 위대한 기술자, 그리고 한 여자로서의 김유나 당신이었어. 내가 당신을 마음에 담게 되었어. 그의 고백은 서툴렀지만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얼음장 같던 유나의 마음이, 그가 1년 전 만들었던 그 단단한 벽이 이 지독한 밤의 끝에서 마침내 소리내어 금가기 시작했다. 새벽 3시의 고백은 공기 중에 무겁게 떠다녔다. 강지욱의 말은 그의 지위나 부가 아닌 한 남자로서의 날 것 그대로의 진심이었다. 김유나는 그 뜨거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분명히 녹아내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아직 그 감정에 휩쓸릴 준비가 되지 않았다. 지난 1년 반 동안 그녀를 지탱해 준 것은 얼음 같은 이성이었다. 대표님.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독한 피로 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대표님의 그 사과는 이제야 진심으로 들리는군요. 그 사과는 받겠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강지욱의 눈이 희미한 희망으로 빛났지만 그녀는 곧바로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선 이 재앙부터 수습해야 합니다. 태아그룹이 벌인 짓을 세상에 알려야 하고 무너진 현장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녀의 눈은 다시 푸른숨의 CEO로 돌아와 있었다. 강지욱은 그녀의 그 단호함을 존중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가 감정에 휘둘려 모든 것을 잊어줄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오히려 그런 점이 그를 더욱 끌어당겼다. 날이 밝자마자 그들은 폭풍처럼 움직였다. 강지욱은 유산그룹의 모든 법무팀과 홍보팀을 동원했다. 김윤아가 확보한 시스템 로그 조작 증거와 강지욱이 찾아낸 CCTV 영상, 그리고 태아그룹의 자금 이체 내역이 결합되자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범죄의 증거가 되었다. 유산그룹과 푸른숨은 공동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지욱은 단상에 서서 모든 증거를 공개했다. 언론은 발칵 뒤집혔다. 업계 1위를 다투는 태아그룹이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토록 비열한 사보타주를 감행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다. 밀레니엄 시티의 위기는 순식간에 비열한 거대악에 맞선 혁신 기업들의 투쟁으로 반전되었다. 여론은 폭발적인 동정심과 응원으로 돌아섰다. 태아그룹은 몰락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박 회장은 결국 구속되었다. 강지욱의 잔인할 정도의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은 그가 왜 정장 입은 악마라 불리는지 다시 한번 증명했지만 이번에는 그 칼날이 정의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그는 한순간도 김윤아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현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아니, 이전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올랐다. 강지욱은 복구 과정에서 푸른숨의 요구를 100% 이상 수용했다. 그는 더 이상 비용을 따지지 않았다. 그는 윤아의 철학을 완전히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단지 건물을 푸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를 살아 숨쉬게 만들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변했다. 그는 더 이상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것들을 짓밟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윤아의 방식을 유산그룹 전체에 이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속 가능성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효율성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현장의 임원들은 더 이상 윤아를 무시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녀를 존경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현장의 기술 총괄이자 강지욱의 유일한 파트너였다. 몇 달이 흘렀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서울의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그리고 마침내 밀레니엄 시티가 위용을 드러냈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콘크리트 수직 숲이었다. 김윤아의 바이오월 시스템은 건물의 피부가 되어 사계절 내내 도시의 공기를 정화했고 에너지를 자체 생산했다. 준공식 날, 전 세계의 언론과 건축가들이 서울로 모여들었다. 밀레니엄 시티는 21세기 도시 건축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기술과 자연이 완벽하게 공존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기적으로 칭송받았다. 푸른숨은 단숨에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했고 유산그룹은 미래를 건설하는 기업이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명예를 얻었다. 준공식 행사가 끝나고 소란스러운 파티가 한창일 때였다. 강지욱은 연 회장을 빠져나와 그녀를 찾았다. 김윤아는 밀레니엄 시티의 심장부 30층에 조성된 거대한 중앙정원에 홀로 서 있었다. 그곳은 1년 반 전 그녀가 유산그룹 회의실에서 처음 제안했던 바로 그 치유의 정원이 실현된 공간이었다. 수백 종의 약용식물과 희귀 이끼들이 작은 가을물 소리와 함께 어우러져 이곳이 서울의 마천루 한복판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었다. 강지욱은 턱시도 차림으로 그녀의 곁에 다가섰다. 윤아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흰색 수트를 입고 있었다. 여기 있었군요. 강지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믿어지지가 않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강원도 상골짜기의 꿈이 서울 하늘 한가운데에 이렇게 서 있다는 게. 강지욱은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1년 반 전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그 순진함이 지금 눈앞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1년 반 전 내가 비웃었던 그 흙냄새가 바로 이 향기였군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나는 내가 이 도시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틀렸더군. 사실은 김유나 당신이 이 도시와 함께 나를 변화시킨 거요. 그는 그녀를 향해 완전히 돌아섰다. 태아그룹을 무너뜨리고 이 건물을 완성했어. 내 복수와 내 성공은 모두 이루었지.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얻지 못했어. 유나는 천천히 그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얼음장 같지 않았다.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다. 강지욱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다. 그는 그녀의 허락을 구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유나 씨, 이 도시를 위한 미래는 이제 막 시작됐어. 하지만 나는 당신과 함께할 미래를 만들고 싶소. 이 건물, 이 도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둘의 미래를 말이오. 그의 고백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다. 그는 오만한 악마가 아니라 사랑을 고백하는 한 남자였다. 유나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으로 지난 1년 반의 시간, 모욕과 분노, 절망과 오기, 그리고 치열했던 투쟁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결국 그녀의 곁을 지켰던 이 남자가 보였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푸른 숨의 CEO 김유나의 차가운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1년 반 전, 꿈을 안고 서울에 왔던 강원도 처녀 김유나의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행복을 마주한 한 여자의 진짜 미소였다. 이 정원, 그녀가 정원을 둘러보며 말했다. 생각보다 넓네요. 혼자서는 가꾸기 힘들 것 같아요. 강지욱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가 그녀의 대답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그는 난생 처음으로 벅찬 환희를 느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서울의 눈부신 야경 아래 콘크리트 정글 한가운데서 피어난 진짜 숲속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미래가 막 숨을 쉬기 시작했다.